안녕하세요. 유스패치의 유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컨텐츠의 종류가 조금 그런 류인 만큼 이 사람이 유명하긴 한데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하냐면 대한민국 희대의 살인마이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유행시킨 사람이며 미국의 유명 잡지인 라이프지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연쇄살인마 30인 중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인데요. 이미 대한민국 희대의 살인마 사이코패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유영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만큼 세 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 준비했고요. 이 얘기들은 세 개의 콘텐츠로 나누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에서 진짜?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08년 8월 6일에 미국의 시사잡지인 라이프지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의 연쇄살인마 30인을 선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뽑힌 연쇄살인마가 유영철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나이트 스토커의 리처드 라미레즈라든가 테드 번디, 영화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양들의 침묵이 모티브가 된 에드 게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살인마들과 이름을 함께 올린 만큼 유영철의 범행은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와 관심이 되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희대의 살인마나 사이코패스라 하면 우리는 당연히 유영철을 떠올리겠지만 여기 라이프지에서 붙여준 별명은 사우스 코리아즈 시리얼 킬러, 한국의 연쇄살인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의 연쇄살인마 하면 유영철을 단번에 떠올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만큼 유영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첫 번째 이야기는 유영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유영철은 1970년생이고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져 있죠. 20명. 공식적으로 밝혀진 집계가 20명이라는 거예요. 현장 검증에서 유영철이 자신은 26명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확실히 밝혀낸 사건으로는 20명이라는 겁니다. 범행 기간이 굉장히 짧죠.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였으니까 1년도 안 된 건데 다행히도 생각보다 빨리 잡혀서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대단한 살인마가 2003년 그러니까 30이 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 살인에 대한 충동을 참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생인 유영철은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고 1살이 되던 해에 서울 마포구로 올라와 살게 되었다고 해요. 위로 형 2명과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여동생이 유영철과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동생만 출생신고를 1년 후에 하게 되면서 호적상 1년 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영철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는데요. 70년대 그 시절에 비해서도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유영철은 어린 시절 학대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폭력이 굉장히 심했었다고 해요. 일용직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외도가 심했었고 결국 아버지가 바람난 여성과 살면서 유영철은 5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형제들과 함께 계모와 살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와 계모가 밤만 되면 유독 유영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형제들 중 유일하게 유영철만이 계모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체포 후에 한 기자한테 보낸 편지에 유영철이 자신의 계모를 첩이라고 표현했대요.
이후 초등학교 1학년 때 친모와 함께 살게 되며 거주지를 옮기면서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고 초, 중, 고 시절을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 밑에서도 그다지 사랑받고 자라지는 못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유영철을 임신했을 때부터 이게 계획이 없던 임신을 했다면서 아이를 유산시키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유산을 시키지 못하고 낳은 아이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환경은 이해하겠는데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유영철을 죽일 생각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유영철의 외할머니가 영철이는 항상 딸에게 짐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만큼 유영철은 어머니 밑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자라게 된 거죠. 초등학교 시절은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는데 이 유영철의 생활기록부에 보면 말이 없고 애어른 같았다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이게 아마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생겨난 그의 성격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철은 초등학교 때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동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동물에 어떤 관심이 많았냐? 유난히 개구리를 많이 잡았고 목을 비틀고 해부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불우한 가정 환경에 어려서부터 작은 동물들을 잡아 죽이고 해부하는 모습들.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 살인자들이 자란 환경과 일치한다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영철이 삐뚤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친엄마와 완전히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는데 이때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해요. 유영철은 특히나 예체능에 소질이 있었는데 운동을 굉장히 잘해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달리기, 투포항,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운동신경이 좋았던 만큼 싸움도 굉장히 잘했는데 중학생인데도 주변 고등학교의 일진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학교에서 선도부 반장을 맡았는데 이때부터 잘못해서 걸린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며 그의 폭력성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유영철 하면 유명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유영철이 직접 그렸다고 하는 그림들인데요. 예체능에 특히 소질을 보였던 유영철이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유영철이 색약이 있었다고 해요.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색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졌겠죠. 결국 국제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고 이때인 1988년 8월 23일 절도로 구속되며 소년원에 들어가고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이게 유영철의 공식적인 범행의 시작입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절도죄로 교도소로 들락거리는 잡범으로 살아요. 1993년에 황씨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1994년에 아들을 출산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후로도 계속 교도소로 들락거리다 1998년 공무원 사칭 및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교도소에 장기간 복역하게 되면서 이 일로 2000년 12월 결국 이혼당하게 됩니다. 이때 사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유영철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연 마음을 바꿔 무차별 연쇄살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교도소 복역 중에 그때 당시 한국에서 일명 맨손의 살인마라 불리는 정두영에 대해 자세히 다룬 한 신문의 연재 기사를 보고 범행 수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두영 같은 경우는 유영철이 자신의 롤모델이다 라고 지칭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유영철은 여자와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특정 종교인에 대한 분노가 특히 강했고 그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게 되죠. 그리고 2003년 9월 11일 유영철이 전주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자, 유영철의 공식적인 살인이 언제부터였죠? 2003년 9월부터죠.
2003년 9월 11일에 출소했어요. 딱 감이 오시죠? 그동안의 유영철은 막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살인의 분노를 막 억누르고 살고 몰래 살인을 했는데 그게 막 안 밝혀지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절도죄의 자범으로 교도소에 왔다 갔다 했다가 이혼을 당하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의 안에 내재되어 있던 분노들이 한꺼번에 표출이 되며 살인을 꿈꾸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저지른 이 살인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03년 9월 11일 전주교도소를 출소한 유영철은 출소한 지 고작 13일 만에 첫 살인을 저지르는데요. 2003년 9월 24일 강남구 신사동에서 당시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였던 72세 이씨와 67세의 부인 이씨를 그들의 자택에서 둔기로 살해합니다. 이 첫 살인은 나름 치밀했는데 자신의 지문이나 발자국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죄다 깨끗이 닦고 현관문을 잠금장치로 잠근 후 대문으로 빠져나왔다고 해요. 현관문을 잠그고 나오면 밀실살인 같잖아요. 마치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은데 문제는 나오고 나서 아차 싶었던 거죠. 이렇게 치밀하게 뒷정리까지 다 해놓고 자신의 잭나이프를 이 집에 두고 왔다는 게 떠오른 거예요. 당당히 대문으로 걸어 나왔던 것과는 달리 담을 넘어 다시 들어간 뒤 자신이 완벽하게 잠근 이 현관문을 열지 못해 문고리를 발로 차 부수고 집으로 들어가 잭나이프를 찾아 나왔다고 합니다. 첫 살인 후 보름 후인 2003년 10월 9일 종로구 구기동에 주차관리원인 61세의 고 씨의 집에 침입해 고 씨의 아내와 고 씨의 어머니 그리고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고 씨의 아들을 둔기로 살해하는데요. 무려 34회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잭나이프를 들고는 있었는데 이 잭나이프는 위협 용도였고 살인은 둔기로 수차례 내려치며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인 10월 16일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하며 70세의 최 씨와 부인 69세의 유 씨를 둔기로 살해했는데요. 이 사건은 부부의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 유 씨가 화장실 바닥에서 피를 잔뜩 흘린 채 의식을 잃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현장 감식을 해보니까 한 발자국이 안방과 거실,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었고 바로 전 사건이었던 구기동 사건의 족적과 비교해보니 일치한 거죠. 이때부터 언론은 첫 번째 사건인 이 교수 부부부터 이번 사건까지 총 3건의 사건을 가지고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연쇄살인이 일어났다고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고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경찰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은 이걸 연쇄살인이라고 무작정 단정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영철이 3건의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범행 수법들을 교묘히 바꾸면서 경찰들이 섣불리 동일범이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게 만든 건데요. 이번 사건으로 이 족적의 일치, 피해자들의 상처들로 범행 도구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이 3건의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 추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살인은 한 달 정도 후인데요. 2003년 11월 18일입니다. 종로구 해화동의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해서 집주인인 87세의 김모 씨와 가정부였던 53세의 배모 씨를 둔기로 살해한 건데요. 경찰이 현장 검식 과정에서 증손자를 발견하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증손자가 이불에 둘러싸여서 질식 직전까지 갔는데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유영철이 이번에는 이 집에 불을 지르게 돼요. 이게 이번에는 방화범의 소행처럼 보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집에 금고가 있었는데 이 금고를 열기 위해 시도하던 중 유영철이 손을 다치게 되면서 자신의 피가 금고에 튀게 된 거죠.
혹시 있을지 모를 증거 인멸을 위해 금고에 불을 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태까지는 살인만 해왔다면 이번 사건은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된 건데요. 이게 정말로 유영철이 여태까지 해왔던 범행들이 동일범의 소행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교묘하게 수법을 바꾸고 있는 것이었는지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일로 수배 전단이 만들어집니다.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경찰이 피해자 집 주변을 수색을 하는데 인근 건물 입구에 CCTV가 있는 거예요. 녹화된 테이프를 받아 분석을 하는데 수상한 사람이 걸린 거죠. 이 CCTV에 찍힌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이 수상한 사람을 찾아냈느냐. 범행 당시 유영철은 자신의 상의에 피가 많이 튀겨져 있으니까 이 집에서 피해자 옷장에 걸려있던 잠바를 하나 꺼내 입고 걸어 나간 거예요. 이 CCTV를 확인하던 유가족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옷은 우리 집 거다 라는 증언을 해주면서 경찰들은 얘가 범인이다 라고 특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국립과학연구소 영상분석실에서 CCTV 장면을 분석하며 168cm의 20대에서 30대 후반의 남자 그리고 족적 검색을 바탕으로 금강제와의 버팔로 캐주얼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을 찾는다 라는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합니다. 수배 전단까지 만들어지자 유영철이 이게 신경이 쓰였는지 잠시 조용하다 이번에는 아예 수법을 바꿔버리는데요. 그동안 집에 침입해서 거주하던 사람을 살해했던 것과는 다르게 2004년 4월 14일 서울 중구 황학동의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44살의 안모 씨를 안모 씨의 승합차로 유인해 살인합니다. 전날인 4월 13일 불법 약물과 음란 CD를 판매하는 안 씨의 동태를 살피다가 영업을 끝내고 남은 물건을 들고 자신의 차로 가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을 은비법 위반,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겠다라며 안 씨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하는데요. 이때 경찰차가 아니라 안 씨의 차에 타서 안 씨는 조수석에 앉히고 유영철이 운전을 한 거죠. 그런데 안 씨의 경우는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 단속 때문에 경찰서를 자주 들락거렸고 그러다 보니 유영철의 신분증이 가짜라는 걸 단번에 알아본 거죠. 이런 안 씨의 태도가 유영철을 자극을 했고 유영철은 순간 얘를 살려두면 내가 경찰과 사칭을 했고 그동안의 살인까지 다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 씨를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씨를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고 그냥 안 씨에게서 돈 몇 푼 뜯어낼 생각이었었다고 해요. 유영철이 안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안 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유영철이 또 손을 다쳐요. 그래서 결국 이 차를 인천에 있는 한 석유회사에 가지고 가서 안 씨의 시신은 기름 탱크에 담고 차는 연쇄 폭발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2대씩 주차된 유조 차량 사이에 승합차를 세워 불을 붙여 승합차와 시신 모두를 태웁니다. 또한 혹시라도 걸릴지 모르니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방해하기 위해서 안 씨의 두 손목을 잘라 월미도의 한 방파제 바위 틈에 버립니다. 자, 이 4건의 살인으로 마치 예행 연습이라도 한 건지 유영철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살인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건 2004년 이때 뉴스 속보가 엄청났었어요. 막 경찰들이 산을 파면서 시체 몇 구 발견, 좀 이따 뉴스 속보 어디서 시체 한 구 추가 발견 이런 뉴스가 계속 되었었거든요. 되게 충격적이었죠. 사실 유영철은 노점상인 안 씨의 사건 한 달여 정도인 2004년 3월 16일 전화방 도우미였던 23살의 여성을 교사를 하고 시신은 서강대학교 뒷산에 매장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 살인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이후에 안 씨를 살해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고 살해 후 시신 수습까지가 너무 번거롭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부터 자신의 살해 타겟을 특정 직업 여성으로 변경한 것 같은데요.
3월 16일 전화반 도우미 여성을 교살한 이후 4월부터 시작된 이 직업 여성들을 살해할 때는 둔기를 사용했다고 해요. 또 안매장 장소도 서강대학교 뒷산에서 봉원사 근처의 한 병원 신축 공사장 주변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마포구 신수동의 오피스텔에서 1명,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에서 11명을 살해하며 총 12명의 여성을 단 4개월 만에 살해하게 되는데요. 이 살인 방법은 유영철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추격자에서 잘 나와 있죠. 유영철은 전화로 여성들을 불러 길거리나 여관에서 만난 후 위조한 경찰 신분증과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수갑을 보여주며 자신이 경찰이라 사칭하고는 이 여성들을 데리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이후 여성들에게 먼저 샤워를 하라고 하죠. 여성들이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하면 이 욕실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기절시킨 후 끔찍하게 살해하였고 시신은 토막냈다고 합니다. 살해 방법이 매우 끔찍해요. 지금 보이시는 게 유영철이 직접 그린 토막살인 과정이거든요. 대충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시신에서 피를 빼서 무게를 줄였고 18조각으로 나누어 유기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토막내는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차츰 능숙해져서 시간을 매우 단축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음악 하나를 들려드릴 건데요. 들으면 다 아실만한 노래예요. 잠시 들려드릴게요. 반젤리스의 콘퀘스트 오브 패러다이스라는 음악인데요. 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되게 웅장한 이 사운드의 음악이 무언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행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좀 비장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음악은. 방금 들은 음악은 유영철이 사체를 토막낼 때 틀어놓았던 음악이라고 합니다. 유영철이 오피스텔에 살았잖아요. 시체를 처리할 때 아무래도 이 소리가 주변에 새어나갈까봐 물을 틀어놔서 물소리가 나게 했고 이 끔찍한 짓을 할 때 이 음악을 틀어놓고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보통의 살인마들은 어떻게든 빨리 신속하게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영철의 경우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사람을 살해하고 토막내는 이 작업들에 완전히 심취되어서 이 상황을 오롯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장면이 자꾸 연상이 되냐면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행동을 할 때 마치 유영철은 자신이 사람의 죽음을 관장하는 어떤 신 같은 존재이고 이 사람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사명인 양 완전히 살인을 즐기고 있는 유영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음악을 틀어놓고 이 행위들을 즐겼다는 부분만 봐도 정말 소름 돋는 살인마라는 거죠. 이런 유영철이 살인을 멈출 수 있었던 건 검거가 되면서였는데요. 2004년 7월 15일 특정 번호로 불러낸 마사지사들이 자꾸 실종된다는 한 출장 마사지 업주의 신고로 유영철이 잡히게 됩니다. 체포 당시만 해도 그냥 아가씨들을 납치해서 어디 팔아먹는 납치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경찰들이 유영철에게 전화로 불러낸 마사지사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었는데 유영철이 뜬금없이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바로 나요 라고 진술을 해요. 하지만 대뜸 이런 말에 경찰이 혼란스러워하자 시체를 숨긴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경찰서를 나서다 탈출을 해요. 하지만 11시간 만에 영등포역에서 다시 붙잡히고 맙니다. 조사 내내도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당시 한 수사부장인 경무관이 와서 직접 조사를 하니까 돌연 4건의 살인을 자백합니다. 현장 검증에서 자기가 2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또 다시 부인하고 얘기들이 정황이 맞지 않아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판단되면서
최종적으로 유영철에게 살해된 희생자는 20명으로 확인되었고 이 20명에 대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며 2005년 6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며 현재까지도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유영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유영철의 범행 대상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유영철이 부유한 사람들, 특정 종교인, 그리고 여자에게 큰 분노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범행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아마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하게 살았던 이 유영철의 어떤 그 감정들이 커가면서 부자들에 대한 막연한 분노로 바뀌게 되었던 것 같고 이 여자에 대한 증오감은 어린 시절 계모와 엄마에게 받았던 어떤 그 서러움들에 아내와 이혼을 당하면서 극대화된 부분도 있지만 2003년 11월에 전과자, 이혼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해요. 이때 교제 중이던 여성이 직업 여성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특정 직업 여성에 대한 증오감이 극에 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실제로 부유층 노인들만을 살해하던 유영철이 직업 여성을 살해한 시기가 2004년 3월 이후였던 걸 보면 물론 노점상인 안씨의 살해 후 범행 대상이나 범행 수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지만 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으면서 뭔가 또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한 번 더 극에 달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특정 종교인. 이게 여기 유영철의 사건에선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부유층의 노인들을 살해할 당시 이들의 주거지가 교회 인근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그 종교를 믿는지까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인근에 있는 잘 살아 보이는 집을 골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교가 유영철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유영철이 본격적으로 살인을 하기 전까지는 절도와 관련된 일로 계속 구치소를 들락날락거렸단 말이에요. 한 번은 어떤 절도 사건으로 또 구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한 목사와의 인연으로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서 이 종교에 귀의하려고까지 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엄청 기도를 한 거죠. 형 집행전이었는데 이번만 봐주면 정말 잘 살아보겠다. 내가 이 종교인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했는데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으며 그래 결국 신도 있는 놈 편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교에 굉장한 분노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자신이 들고 있던 이 십자가를 부러뜨렸다고 해요. 근데 전과자잖아요. 같은 절도로 이미 여러 번 구속을 받았던 전과자였단 말이에요. 초범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이면 엄청 가볍게 받은 형벌이었대요. 하지만 유영철은 자신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게 다 신이 내가 없이 살아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보면 유영철은 그냥 자신의 어떤 모든 일에 다 남의 탓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유영철의 근황인데요. 지금도 구치소에 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좀 화가 나긴 하지만 유영철이 되게 편하게 있다는 거죠. 희대의 살인마이자 사형수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어차피 사형보다 더 높은 형벌은 없으니까 굉장히 안하무인이라는 거죠. 야, 나 누군지 몰라? 나야 나, 사이코. 너 하나 죽여도 나는 어차피 사형이야. 라고 실제로 얘기했다고 하죠. 교도관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팔을 부러뜨리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유영철에게 감옥은 감옥이 아닌 그저 낙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그리고 2008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영화 하나가 개봉하는데요.
바로 추격자입니다. 그동안의 범죄 영화와는 다르게 그 유명한 유영철의 실제 범죄를 모티브하며 유영철을 잡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이 추격자는 저와 함께 다니던 회사 언니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밤길이 너무 무서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에 충격적이고 공포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사실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은 둘이죠. 유영철 역의 지영민과 추격자 역의 엄중우.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유영철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이야기는 이 추격자가 전해주는 유영철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전직 형사 출신이었던 중호라는 인물이 현재는 출장 안마소,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포주로 나오는데요. 이 포주가 자꾸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이 사라지자 아무래도 다른 업소에서 아가씨들을 불러 빼간다고 생각하고 추적을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뒷자리 4885를 쓰는 사람이 불러낼 때마다 아가씨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얘를 경찰에 잡아다 아가씨들 어쨌냐 묻는데 답하죠.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의 범행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실제 상황도 이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이번 이야기는 추격자가 들려주는 유영철인 만큼 이 영화 추격자와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추격자라는 인물이 물론 대한민국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을 잡게 한 1등 공신이며 그로 인해 유영철에게도 더 이상 살해당하는 피해자가 없게끔 만든 영웅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일반인이고 증인이기도 한 만큼 이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A씨라 칭하고 이번 콘텐츠에서 쓰이는 사진은 영화 추격자의 장면에서 따온 사진들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전직 형사 출신의 포주인 엄중우와는 다르게 추격자의 실제 인물인 A씨는 어린 시절 경찰을 동경했지만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면서 유흥업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이후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2004년 7월 A씨는 번호 하나를 수배하기 시작해요. 011-5843. 영화에서는 4885로 나오죠. 실제로는 5843이었다고 해요. 7월 12일까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성 3명이 돌연 연락이 끊긴 채 행방불명이 된 건데요. 시작은 2004년 7월 1일. 저녁 때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업소에서 일을 나간 아가씨가 이 A씨에게 경찰 단속에 걸렸다며 연락을 합니다.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A씨는 급히 관할 이 강남 서초 경찰서에 확인을 해보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한두 시간쯤 지났나? 그 여성에게서 다시 한번 연락이 오는데요. 지금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납치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A씨가 야, 납치됐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전화를 해? 라고 물었고 여성이 그놈이 지금 차 세워놓고 오줌을 싸러 갔어요. 라고 해요. 야, 그럼 택시기사한테 도움을 청해. 라고 했더니 한패야 한패. 같은 놈들이야. 하고는 온다 하고는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A씨는 이날인 7월 1일 경찰에 납치 신고를 했다고 해요. 이후 여성과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경찰이 찾을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밝혀진 이야기지만 이 여성은 7월 1일 11시쯤 경찰로 위장한 유영철에게 그의 오피스텔로 납치를 당해 토막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지목된 이유는 유영철이 전에 사귀던 여성과 이름이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이런 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그렇듯이 A씨가 데리고 있던 여성들 중 3명이 함께 동거를 했었는데요.
A씨의 여자친구였던 장씨, 27살의 임씨, 그리고 또 다른 여성 김씨였습니다. 이 27살의 임씨는 유영철의 마지막 희생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때는 7월 12일. 이틀 전 밤에 일을 나간 임씨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쪽 아가씨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만큼 A씨 역시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임씨와 같은 방을 썼던 출장 마사지사 김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빠, 어제 임양이 내 차를 타고 갔는데 글쎄 차가 강서구 화곡동에서 문이 열린 채 짐도 다 없어진 채 발견됐어. 아무래도 찜찜해. 임양 어떻게 된 것 같아. 라는 내용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처럼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생각해보면 임씨 말고도 같은 방을 쓰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장씨가 지난 4월 이상한 말만 하고 없어진 일이 있었는데 대략 보름 전에 역삼동에서 납치되었다던 아가씨, 이번 임씨의 실종까지.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가씨를 감금해서 변태짓을 하는 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다음 날이 14일 저녁. 이쪽 바닥에서는 꽤 큰 형님으로 통했던 A씨가 서울 시내 출장 마사지업을 하는 후배들을 호텔로 모두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건 손님들 휴대전화번호를 일일이 확인해보죠. 그랬더니 역삼동에서 납치됐던 아가씨를 부른 손님과 마지막으로 사라진 임양을 부른 손님 번호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011-5843. A씨는 이 후배들에게 혹시라도 이 번호로 연락이 오면 일단 아가씨 내보내지 말고 바로 나한테 연락해 라고 지시했고, 강남경찰서에 아는 형사에게 전화를 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부탁하며 신고를 하는데 다음날 아침이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다음날인 7월 15일 새벽 2시쯤에 신촌 쪽 업소 후배에게 전화가 옵니다. 형님, 5843 떴어요. A씨가 지시했던 내용은 깜빡하고 아가씨를 보냈는데 이 손님이 이 아가씨가 키가 너무 크고 글래머라 싫다며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가 그럼 어떤 아가씨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자기는 아담하고 예쁜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되게 소름 돋는 얘기인데 키가 크고 글래머라고 싫다고 여성을 돌려보내놓고 아담한 여성을 원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단순 유영철의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유영철이 직접 한 얘기로는 이후 사체 처리할 때 아담한 여자들이 편해서 자기는 키가 작은 여자만 골라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업소 주인은 원하는 애를 준비할 테니까 시간이 걸려도 좀 기다려달라고 전했고 A씨는 후배들에게 야, 신촌 인근의 서강지구대로 다 모여 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날 A씨의 일행은 A씨를 포함한 업주 3명과 A씨의 지인인 건달 2명, 총 5명이었고 이후 기수대 형사 Y씨가 합류하게 됩니다. A씨는 그 5843, 이 유영철을 잡기 위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아까 같은 방 쓰던 3명의 여성 중 이제 1명 남았잖아요. 그 여성 김씨와 또 다른 여성 1명을 김씨의 차에 태워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날 이 유영철이 두 번째 아가씨는 못생겼다고 싫다고 또 돌려보냈고 세 번째 아가씨는 만날 장소를 계속 이리저리 바꿨다고 해요. 영화에서도 저러잖아요. 지금 어디예요? 죄송해요. 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기서 봐요. 하지만 이미 멀리서 유영철의 얼굴을 본 A씨 일행은 신촌의 한 유명한 마트 골목에서 유영철과 딱 마주치며 유영철을 찾게 됩니다. 저항이 엄청 심했대요. 사실 포주잖아요. 약간 이쪽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 건데 실제로 건달도 함께 있었고
그런데도 이 유영철의 저항에 후배들과 A씨도 엄청 맞았대요. A씨는 가져갔던 야구 방망이로 유영철의 허벅지를 몇 번 내리쳤고 그제서야 조금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런데 이 붙잡히는 순간에 유영철이 입에 뭔가를 막 다급하게 집어넣고 씹는 거를 A씨가 본 거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완강히 거부를 해서 연기가 힘들어지자 인근 식당에서 숟가락을 가져와 입을 파내는데 이 입안에서 나온 건 출장 마사지 안내 전단 한 뭉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유영철을 추격하기 위해서 경찰들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데 생각보다 비협조적이었고 A씨가 서강지구대에서 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구대에 가서 나 강남경찰서 강력반 A 경위인데 납치범을 잡는데 지원해달라고 경찰을 사칭하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영철을 잡고 지구대로 끌고 가자마자 이 A씨 일행이 숙직실에 유영철을 몰아놓고는 정말 두들겨 패버렸대요. 나중에는 기수대 사무실에서도 많이 팼다고 하는데 자, 이게 유영철 검거 당시 사진이란 말이에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한쪽 눈이 되게 충혈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날 정말 엄청 맞아서 얼굴 전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대요. 근데 이 얼굴이 기자들 앞에 서면 경찰의 강압 수사로 나오게 될까봐 경찰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A씨가 물어봤어요. 너희 씨 아가씨들 다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나오는데 제가 안 죽였어요 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 말에 놀란 A씨가 조금 더 팼다 그래요. 그랬더니 강남과 서울 인근에서 죽은 부잣집 노인들은 다 제가 죽였어요. 아가씨들 포함해서 모두 28명을 죽였어요 라며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지구대 숙직실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살인을 지구대 직원들이 몰려왔고 이때부터 난리가 나죠. 당시 모든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돼 있던 서울 지역 부유층 연쇄살인범이 지금 지구대에 잡혀온 거잖아요. 지구대에서는 바로 마포경찰서 윗선에 보고했고 이 ACL에 속혀있던 기수대 Y 형사는 서울경찰청 소속 기수대 형사들을 불러 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영화 속에서 봤던 지구대에서 유영철의 인계를 두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모습이 실제로 펼쳐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포서에서 계급 높은 분이 의경들을 데리고 먼저 들어왔고 기수대가 밀리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후 기수대장이 오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유영철과 A씨 일행을 싹 다 데리고 갑니다. 영화에서는 이 기수대장이 경찰 정복을 입고 왔는데 실제로는 사복을 입고 왔다고 해요. 이 기수대에 올 때까지만 해도 유영철은 A씨가 형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28명을 죽였다고 자백을 한 건데 이 상황이 조금 웃겨요. A씨한테 맞으면서 정말 많이 아팠나 봐요. 엄청 많이 겁을 먹었던 것 같은데 이 지구대에서 기수대로 옮겨질 때 유영철이 A씨한테 야, 내가 다 불면 니들이 다 감당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서 거드름을 막 핀 거죠. 그러니까 A씨가 너 같은 거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린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철이 내가 총 28명 죽인 게 맞아요 라고 거듭 밝히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수대에 도착하면서 A씨가 형사가 아니라는 걸 알자 그때부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제일 높은 사람이면 말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이 기수대장이 직접 신문에서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영화에서처럼 계속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범인이 아니다 라는 말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수대의 한 간부가 유영철을 연쇄살인범으로 확신했던 기수대장을 비웃었고 이 간부의 실수로 유영철이 중간에 한번 탈출을 하죠. 화장실에서 이 간부를 밀치고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11시간) 만에 영등포역에서 붙잡혔다고 했잖아요. 처음 이야기에서
이 A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유영철이 직접 해준 얘기라고 하는데, 유영철은 탈출해 있던 동안 자신의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자기가 사는 오피스텔에 가서 살인에 쓰인 온갖 연장을 다 가져다 버리고 그 범행 현장이었던 목욕탕 청소도 굉장히 깨끗이 했다고 합니다. 이 증거가 될 만한 것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수대장이 직접 밝혔던 얘기로는 이게 사실은 맞는데 이 증거를 훼손한 혐의가 가족이라 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처벌을 못했다고 합니다. 유영철은 하나의 얘기를 더 들려주는데요. 이 얘기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인 만큼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유영철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하는 살인백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증거를 인멸할 때 그것까지 다 내다 버렸다는 겁니다. 살인백서. 이 살인백서에는 유영철이 지금껏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고 피해자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영철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처음에 노인들을 죽일 때에는 아무 이유도 순서도 없이 죽였지만 핏자국이 찍힌 버팔로 운동화 자국과 CCTV에 나온 자신 뒷모습이 발견되고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 같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인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유영철은 100명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노트에 살인 계획을 적고 그대로 시행한 뒤 또 그에 대한 소감을 일일이 다 써놓았다고 합니다. 길게는 2개월, 짧게는 수일간 업소 아가씨를 손님으로 만나서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줘가며 환심을 산 후에 그 아가씨가 가족이 없거나 없어져도 찾을 사람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때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요. 이 살인백서엔 살해 방법, 해부법도 쓰여져 있었고 장기 등을 먹는 방법이나 시체를 유기하는 시간대, 장소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영철은 이게 세상에 밝혀지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며 비웃었다고 해요. 사실 유영철의 범죄 유형을 보면 식인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법정에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죄목에서는 빠지게 되었는데, 유영철이 자백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먹었다라고 자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지금 이야기가 그거에 관한 이야기인 건데, 유영철이 가진 지병 중 간질 증세가 있었거든요. 유영철은 혹시 간을 먹으면 좀 괜찮아질까 하고 2004년 6월 중순 살해한 여성의 간을 처음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느끼기에 몸이 막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간을 빼먹으려고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냉장고에 보관까지 해놓고 먹었다고 직접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이게 유영철이 식인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법정에서 성립이 되지 않은 건데,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에서 마지막 피해자 사체 내부에서 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을 다 하죠. 근데 첫 번째 얘기 때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보면 유영철은 여성을 납치해 집으로 데려가 샤워를 하게 하고 욕실로 들어간 여성을 공격하며 바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A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에 걸쳐 여성을 만나 살해했다는 거죠. 이게가 좀 다른데요? 자, 유영철은 대부분은 만난 후 바로 살해를 했는데, 이 여성의 주변에 자신을 추적하거나 좀 의심할 만한 인물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다 알아낸 다음 살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A씨가 정말로 소름이 돋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유영철이 A씨의 이름을 듣고는 A씨의 신상을 줄줄 꿰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자 네 여자친구한테 들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잠시 초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A씨가 데리고 있던 여성들 중 3명이 동거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희생자인 임씨와 유영철 미행 당시 유인하기 위해 데려간 여성 중 한 명인 김씨, 그리고 A씨의 여자친구 장씨. 이 여자친구 장씨가 4월경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땐 그냥 자기가 싫어서 떠났다 싶었다고 해요. 근데 한 열흘 동안 부산이라며 총 4통의 전화가 오는데 그 내용이 내가 부산에서 오빠랑 비슷한 사람 만났는데 너무 좋다.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이 싫어서 떠났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유영철이 장씨 주변 인물들을 다 파악을 했고 장씨를 협박해 A씨에게 전화하게 만든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장씨와 함께 방을 쓰던 임씨가 유영철을 서너 차례 만난 후 살해당한 거였고요. 자, 그럼 이 3명의 룸메이트 중 김씨만이 남아있었잖아요. 기수대에서 이 김씨가 유영철하고 마주쳤는데 유영철이 단번에 알아봤대요. 너 김 누구누구지? 야, 너 논현동에서 강아지랑 살잖아. 다음에 네 차례였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지영민이 김미진을 보면서 살해하기 좀 물어보잖아요. 네가 살아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해봐 라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해요. 살해하기 전에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3가지만 대봐. 들어보고 이치에 맞으면 살려줄게 라고 했대요. 그런데 유영철의 말로는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아가씨가 하나도 없었다. 그냥 다 쓰레기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영철의 자백으로 살인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그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들이 봉원사 근처에서 사체 발굴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현장에 A씨도 나와 있었대요. 사체 발굴 현장에서 서 있던 유영철이 평상에 앉아있는 A씨를 보고는 야, 너 조심해. 그 밑에 네 애인 묻어있어.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보니 실제로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A씨가 왜 얘만 따로 떨어져 묻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걔가 죽을 때 마지막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쥐는 나이도 어리고 해서 외롭지 않게 사람들 많이 오가는 곳 밑에 묻어달라 해서 왜 그렇게 해준 거야? 라고 답하더랍니다. 정말이지 당장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그 현장에서 겨우 참았고 이후 A씨는 기수대 근처도 가지 못하게 되면서 세간에는 유영철 사건이 경찰들과 프로파일링의 승리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A씨를 비롯한 A씨 일행들의 이야기는 묻히게 된 거죠. 그러다 2008년 영화 추격자가 개봉되며 숨겨져 있던 공신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추격자가 들려주는 유영철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경찰들의 발표와 법정에서 인정한 유영철의 죄목들인 만큼 이 양쪽의 얘기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 A씨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를 더 얘기하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7월 1일에 여성이 납치되면서 A씨에게 전화한 내용이 있어요. 야, 그럼 택시기사한테 얘기해! 라고 하니까 다 한패 라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A씨는 유영철에게 공범이 있었다고 확실합니다. 영화 속 4885로 알려진 실제 번호 5843은 유영철의 핸드폰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성의 것이었죠. 유영철의 진짜 본인 명의 핸드폰은 뒷자리가 1818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이메일 아이디도 1818이고 뭐 번호 써야 할 게 있으면 죄다 1818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들 대부분을 18 도망했다고 하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 1818 전화로 벨이 울리는 겁니다. 유영철은 수사 중이었었으니까 A씨가 일단 전화를 받죠. 상대편에서 웬 남자가 영철아! 그러니까 엉겹결에 A씨가 그래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이 상대편 남성이 말하길 야 우리 또 한 건 해야지 라고 말했고 A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너 누구야? 하고는 전화를 끊더랍니다. A씨는 확신합니다. 역삼동에서 남치된 여성이 말한 그 한패라던 택시기사가 분명 그 전화를 건 남성일 거라고. 또한 A씨의 기사 역시 2004년 2월경 모텔 밑에서 차를 대기하고 유영철을 기다리던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기수대장은 당시 공범이 있는지 백방으로 수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A씨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신빙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날 A씨를 포함한 5명의 일행과 함께 있던 여성 김씨 역시 모두 다 들었다며 A씨는 절대 거짓일 수 없다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 여성 김씨 역시도 A씨의 진술에 대해 틀린 부분이 없다며 동의했다 하는데요. 알려진 사실과 조금 다르게 말하는 A씨와 A씨의 주장은 대부분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는 경찰. 결국 이 사건은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단독 범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영철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모두 살인마 유영철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마지막 이야기는 이 유영철을 잡은 추격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영화 추격자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건 그냥 줄거리인데 성매매 업소를 하는 엄중호, 그러니까 추격자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다른 업소에서 아가씨들을 빼돌린다 생각하고 이걸 잡으려고 인근 업소들을 싹 뒤져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4885죠. 여성들이 사라진 시점이 하나같이 4885 번호의 손님을 만난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형사 출신이었던 엄중호가 형사 시절에 선배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 4885를 쫓죠. 그리고 잡아왔는데 알고 보니 얘가 연쇄살인범인 거죠. 유영철. 영화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추격자가 살인마를 잡는 것으로 끝나요. 유영철 검거도 마찬가지였죠. 이 추격자의 실제 인물 A씨와 일행들 총 5명이 유영철을 잡아갔고 그렇게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추격자 그 후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발표됩니다. 영화 추격자 실존 인물, 마약 투약, 또 설창인. 2004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잡은 국민 영웅과도 같았던 A씨의 최근 근황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충격적이게도 마약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A씨는 유영철 검거 이후 함께 유영철을 잡았던 일행 4명과 함께 감사패와 포상금을 받았고 자신이 하고 있던 불법적인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었는데요. 그런 그가 11년 만에 들려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유영철 검거 이후 이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서울 강남의 한 폭력 조직원이었던 A씨는 2004년 연쇄살인마 유영철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출장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 중 3명이 잇따라 종적을 감추자 이 범인을 직접 잡기 위해 추적을 하는데 한 여성을 불러낸 손님의 전화번호와 사라진 여자들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같다는 것을 알아내고 범인 추적에 나섰고 A씨를 포함한 일행 5명이 2004년 7월 15일 새벽
범인을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유영철이었죠. 이 일로 A씨를 포함한 5명이 감사패를 받았고 포상금 2,5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2008년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되면서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 역시 유명세를 탔죠. 하지만 A씨의 인생은 유영철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데요. 유영철을 쫓으면서 끔찍하게 훼손된 사체들을 너무 많이 본 탓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전 이야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A씨는 시체 발굴 현장에도 함께 참여해 있었죠. 그 끔찍하게 훼손되고 부패된 사체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그 자리에서 다 본 겁니다. 이 일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요. 약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A씨는 유영철 검거 후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지워질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과거였습니다. 2008년 영화 추격자가 개봉된 후 부모님은 물론 주변 친지, 옛 동창들에게서 야, 저거 네 얘기 아니냐? 라며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A씨가 직접 영화를 보니까 물론 각색이 되어 있긴 했지만 영락 없이 자신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유영철이 검거되었을 당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와 포상금을 받은 A씨가 주변에 자랑을 많이 했었고 특히 이 포상금은 어머니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해요. 칭찬도 많이 들었죠. 이걸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A씨는 유영철을 잡은 사람으로 유명해졌던 거예요. 하지만 영화에서 추격자의 직업이 포주로 나오게 되면서 자신의 직업이 포주였던 게 만천하에 알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영화에서 악덕 포주로 나오게 되죠. A씨가 말하길 자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결정적으로 자신의 역을 맡았던 추격자가 타고 다니던 차 역시 A씨의 차와 같은 기종이었다는 겁니다. 2008년 당시에도 이 차가 조금 오래돼서 잘 구할 수도 없는 차였는데 그 차가 영화에 나오니 주변 사람들은 누가 봐도 영락 없이 너다 라고 알아차렸다는 거죠. 거기에 영화에서의 이미지가 바뀌게 되며 나쁜 포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영철 사건을 겪고 난 이후 트라우마로 약물에 의존하면서 살던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살려 노력했지만 이 영화로 인해 또 한 번 좌절이 왔고 이번에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의 늪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됩니다. 바로 마약에 손을 댄 건데요. 마약에 손을 대면서 또다시 검은 세계에 빠져들었고 이번엔 마약 밀매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전부터 불법적인 일들로 사실 경찰 감시망에 있던 A씨는 바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고 2010년 2월 같은 범죄로 또 한 번 구속 기소됩니다. 새 출발을 결심하고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만이었다고 합니다. 20만 명분의 마약을 밀수하는 국내 폭력 조직에 속해 있던 A씨는 고민하던 중 2010년 5월 돌아온 검찰을 찾아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이제는 이 마약 세계를 떠나고 싶다며 흑사회 밀수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았는데요. A씨 자신이 중국의 다롄과 선양 지방을 오가며 마약 대량 밀수를 알선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은 A씨의 제보로 마약 밀수에 관련된 일당 13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주범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A씨의 법정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범죄 특성상 보복범죄에 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A씨에게 신분 세탁, 성형수술, 해외 이주 등 증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약속했고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약속합니다. 검찰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해 다른 검사들조차도 모르는 안전가옥에 A씨를 숨겼다고 해요.
하지만 A씨가 안전가옥에서 지내는 동안 아찔한 순간이 옵니다. 2010년 12월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안전가옥에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청부살인범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칼을 맞고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일로 머리에 큰 흉터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의 아내가 무서워서 해외로 도피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안전가옥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지내며 3차례 법정에 나가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을 상세히 증언합니다. 그 덕분에 2011년 5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마약 4kg의 밀수를 기도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양지역 흑사회 간부인 조선족 정모 씨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억 3,500만 원을 선고했고, 밀수를 주도한 부산의 조직폭력 Y파의 고문 김모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주범인 국내 총책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A씨 덕에 잡을 수 있었던 이 마약 밀매 사건은 2009년 당시 2000년 들어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제보자가 A씨였다는 거죠. 징역이 선고되고 나자 이제서야 살았다 한숨 돌릴 수 있던 A씨였는데요. 하지만 그의 기구한 인생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죠. 재판이 끝나자마자 안전가옥에서 바로 쫓겨난 거예요. 안전가옥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도 보복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A씨는 이곳에서 쫓겨나자 더욱더 큰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밀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마약 투여인 거죠. 2013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인 2015년 4월 12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에서 마약 투여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기소됩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A씨가 유영철 사건 이후 계속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당시 A씨의 신경정신과 담당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극심한 우울증 그리고 약물 의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재판부는 A씨가 출소 단 5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국가기관 탐만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2015년 10월 15일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추격자 그 이후였는데요. 자, 지금 하는 이 얘기를 어디에 껴야 할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뒤로 뺐어요. 이게 어떤 얘기들이냐면 여기 그 마지막 재판부에서 A씨가 국가기관 탐만하는 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 A씨가 유영철을 잡았을 당시 받았던 감사패와 포상금을 먼저 좀 얘기할게요. 지금 이 사진이 A씨가 받았던 실제 감사패거든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유영철을 검거했을 당시 경찰이 낸 보도자료에는 A씨의 이름이 없어요. 노 누구누구씨 등 업소 사장들의 제보로 경찰과 제보자 등이 함께 잡았다라고만 적혀져 있었다고 해요. 이 노씨는 A씨와 함께한 5명의 일행 중 한 사람인데 유영철을 잡을 때 기수대 형사 Y씨를 불러낸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검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알고 보니 감사패가 서울경찰청에서 수여한 공식 감사패가 아니라 기수대가 감사 차원에서 만든 사적인 감사패였다는 거예요. 유영철이라는 희대의 살인마를 잡았는데 이들이 받은 건 물론 그걸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대통령 감사패나 서울시 혹은 서울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준 감사패가 아니라 그냥 기수대에서
자신들이 공을 세우게 해줘서 고맙다고 만들어준 사적인 감사패였다는 겁니다. 포상금으로 받았다는 2,500만 원도 이날 함께한 일행이 Y 형사를 제외하고 5명이잖아요. 이 5명이 나눠 가지면서 1인당 5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A씨 일행이 유영철을 잡을 때 얘가 연쇄살인범이니까 잡아야지 하고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영업이 지장이 가게 한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을 납치한 나쁜 놈을 잡아라 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너네들의 동기 자체가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죠. 유영철은 잡고 보니 살인마였던 거고 얘 연쇄살인죄를 모두 밝혀낸 건 경찰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공적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적으로나마 감사패를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서 A씨가 조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은 자기네들이 다 했고 이후에 이 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 공도 인정받지 못했고 영화 개봉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가 만천하에 밝혀지며 과거 청산에도 실패해버리게 된 거죠. A씨는 이때 이미 한번 경찰의 탓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약에 손을 댔고 결국 어둠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건데 그 다음이 바로 마약 밀수 밀고를 하면서 보복을 당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안전가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괴한에게 습격을 받았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소리는 뭐냐면 A씨가 있던 안전가옥의 위치가 이미 노출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것이 말이 안전가옥이지 관리가 굉장히 허술했다고 해요. 원래 증인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어서 대상자가 되면 비밀리에 안전가옥으로 옮겨지고 대검의 극소수 관계자들만 보호 대상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A씨가 머물고 있던 이 안전가옥에 설치된 CCTV는 방 안에 설치된 CCTV 단 한 대뿐이었다고 해요. 과연 이 CCTV 한 대로 안전가옥에서 A씨의 안전이 얼마나 보장이 되었냐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A씨가 안전가옥으로 옮길 당시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검찰은 신분 세탁, 성형수술, 해외 이주까지 약속을 했었고 해외 이주 시에는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정착금까지 다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이행된 게 없이 그냥 안전가옥에서 쫓겨났는데 이렇게 쫓겨났을 때에도 이 안전가옥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체류비 등 이것저것 다 제하고 포상금 명목으로 530만 원만 받고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다시 마약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 이야기였는데요. A씨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분명 국가기관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쨌든 마약에 손댄 건 너 잘못인데 왜 국가기관 탓만 하느냐고 얘기를 했던 거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나쁜 짓은 하면 안 되죠. 이건 A씨가 잘못한 게 맞는데 과연 국가는 A씨에게 얼마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줬는지 그것 또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A씨 얘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만일 A씨가 유영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물론 아직까지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 해왔을 수도 있었겠지만 유영철을 만나면서 이 A씨의 인생이 완전히 확 기울어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기구한 A씨의 인생은 어쩌면 유영철 살인사건의 또 다른 희생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